자, 이번 시간은 유치권의 효력이라고 해서 유치권의 권리에 관한 주제, 교재 167페이지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치권 가장 본질적인 내용, 인도 거절권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소유자는 소유물 반환청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소유물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해서 일단 소유자가 유치권자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했을 때 유치권자는 자신의 유치권을 근거로 해서 정당하게 점유할 권한이 있음을 주장을 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소유자가 유치권의 성립이 안 됐다라는 것을 입증을 못하게 되면 유치권은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앞에 논의했던 주제 중에 하나 이런 거 있었죠.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라고 해서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연성이 인정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일단 공사대금 채권하고요, 신축 건물, 키워드 공사대금 채권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신축 건물 사이에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연성이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가 임차인이 갖게 되는 권리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용 상환 청구권, 그 다음에 지상물의 매수 청구권, 부속물의 매수 청구권, 이런 것들이 임차인의 권리가 되게 되는데 지금 임차인의 입장에서 필요비 또는 유익비와 관련해서 임대인한테, 소유자한테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돈을 주지 않게 되면은 그 임차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즉 인도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관련 쟁점으로서 이슈가 됐던 것이 이런 게 있었죠. 지금 불법적인 공사대금 채권, 불법적인 비용 상환 청구권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더 이상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죠. 그래서 자, 전세권자가 증축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서 소위 전세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이 존속기간 만료가 된 후에 증축 공사가 이루어졌다. 자, 전세권 설정도 협의 없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불법적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야. 전세권의 임대차가 다 종료가 된 후에 이런 지붕을 수리했다, 이런저런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자, 유치권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자, 유치권 배제 특약이라고 해서 비용 상환 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 즉 원상복구 특약이 있으면 아예 비용 상환 청구권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할 것. 그 외에 자,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 게 자, 유치권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이 뭐를 주장했을 때, 유치권을 주장을 했을 때 그 소유자가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이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대신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다, 또 임대차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비용 상환 청구권이 발생했다, 이런 것을 입증을 해서 유치권을 깨트릴 수가 있게 됩니다. 또는 이런 것도 있겠죠. 자, 지금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때 이때 바로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보통 이제 문제 구성할 때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지금 채무자가 자기 물건에 대한 점유라든가 하는 경우는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 타인 물건의 점유를 전제로 유치권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포인트는 그거죠. 원래 이제 유치권자의 점유라고 하는 것은 간접 점유,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도 유치권 성립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 이때는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 부정하는 사람이 입증할 책임이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이제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도 거절권,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 인도 거절권 인정되느냐 부인되느냐, 이걸 갖고 주로 이슈가 되는데, 옛날에 문제가 나왔던 게 인도 거절권을 인정했던 케이스가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자, 유치권자, 채무자뿐만 아니라 유치물의 매수인에 대해서도 이 소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물건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받은 그 사람에 대해서도 뭘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자, 요거 경매 얘기하면 항상 말소 기준 권리라는 개념을 떠올리셔야 돼.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 가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렇게 6개 등기 중에서 가장 선순위 등기된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 사안을 한번 볼까요? 자,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1번 저당권이라고 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 2번 유치권이 성립이 됐다. 그리고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저당권을 포함해서 밑에 있는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등기된 권리는 어떻다? 매각으로 소멸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유치권은 등기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유치권은 어떻다?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민사집행보상 매수인 낙찰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뭘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논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낙찰 받은 사람이 자신의 소유물이니까 목적물을 반환해라 라는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 또는 목적물에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치권자는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고 채권과 목적물 간의 관련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해 보이게 되면 법원에서는 자, 소위 이행 상환 판결 또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매수인은 채무자 유치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하시오.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그 목적물을 누구한테 바로 소유자에게 반환하시오라는 판결, 이걸 이행 상환 판결 또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게 된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구조의 문제입니다. 유치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인도 거절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요즘은 잘 내지 않아요. 워낙 기초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유치권의 기본적인 틀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유치권자의 권리 몇 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나머지 다 부차적인 얘기고 제일 핵심 이슈가 되는 것은 인도 거절권. 그래서 인도 거절권 행사가 인정이 되게 되면 이때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은 이행 상환 판결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이게 기본적인 구조가 되고 잡다한 얘기로서 물권적 청권 얘기 가야 되죠. 자, 우리 소유권의 기한, 우리가 이제 물권적 청권은 점유권의 기한 물권적 청권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의 기한 물권적 청권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해서 점유자는 점유권의 기한 물권적 청권, 소위 반환 청구, 방해 배제, 방해 예방 청권 등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소유권의 기한 물권적 청권도 반환 청구, 방해 배제, 방해 예방 청구로 구분하게 되는데 이 소유권의 기한 물권적 청권은 나머지 제한 물권 등에도 기본적으로 준용되게 됩니다. 준용된다는 얘기는 그대로 갖다 쓴다 이런 얘기야. 해서 지상권자 역시 지상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로서 반환 청구, 방해 폐제, 방해 예방 청권 등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자, 특기에 할 만한 것, 출제 이슈가 됐던 것은 지역권자고 저당권자가 이슈가 되게 됩니다. 해서 점유물의 침탈, 어떤 목적물을 제3자가 불법적인 원인으로 침탈했을 때 지역권자에게는 반환 청권 인정되지 않고요. 똑같은 논리 구조로 저당권자에게도 반환 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유치권은 소유권과 다르게 점유를 전제로 성립하는 권리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은 준용할 수 없습니다. 준용한다는 말이 법에 없어요. 대신 유치권자는 점유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은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건 큰 쟁점은 안 되고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하여튼 인도 거절권 등에 관련된 주요 이슈, 가장 기본적인 구조이고 요즘은 거의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쉽기 때문에 다시 유치권은 뭐라고요?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유치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근데 요즘에 거의 문제 하이라이트 유치권 파트에서 최대 2문제 정도가 구성이 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인도 거절권이 부인되는 케이스가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해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임차권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문제가 되게 되는데 비용 상환 청구권이 발생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법원에서 이 유익비에 대해서는 상환기간 유예를 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환기간 유예를 결정을 했을 때 유치권 자체는 성립하지만 인도 거절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사안 볼까요? 갑소유의 X 물건에 대해, X 건물에 대해서 자, 1번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자 예를 들어서 유치권을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저당권자가 이 사람이 자 갑이 자기한테 돈을 갚지 않으니까 뭘 한다?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유치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닌데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있게 되면 소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유치권이 성립이 돼 있을 때는 이때는 어떻다? 바로 자 지금 낙찰받은 사람에게 유치권 주장해서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 앞에서 인도 거절권의 행사와 관련한 부분이 되게 될 텐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지금 자 어떤 물건에 대해서 지금 저당권자가 자 지금 이제 돈 받을 권리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돈을 안 갚으니까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 개시 결정에 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제 비용 상환 청구이 나중에 발생하거나 해서 여기에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경매에서 법원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있을 때까지만 어떻다 기존의 권리 관계를 조사해서 경매 물건에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입찰하는 분들은 이 시점까지만 가지고 어떻다 일정한 권리 관계를 근거로 해서 입찰액을 결정을 하고 경매에 참여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 유치권,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즉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이 성립할 수가 있느냐. 앞에서 유치권의 성립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르쳐줘 채권과 목적 물건의 결연성이 인정이 되고 두 번째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게 되면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어떻다? 유치권은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 대금 채권의 발생 시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대금 채권이나 또는 비용 상환 청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때도 유치권은 성립을 할 수는 있지만은 이렇게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후에 성립한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저건 안 된다는 거지. 바로 인도 거절권은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 왜? 경매에서 여기까지 깔끔하게 물건 줄 알고 이 내용을 전제하고 입찰에 참여했는데 갑자기 유치권자가 짠! 하고 나타나서 나 유치권자 돈 갚지 않으면은 이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하겠다라고 이 사람의 권리를 그대로 인정을 해버리면 경매 제도가 형해화가 되게 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유치권자가 등장할 수 있다는 걸 전제를 하기 때문에 경매 입찰에 참여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경매 제도를 살려내기 위해서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있은 후에 성립한 유치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더 이상 인도 거절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정리하면 이런 식이야.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에 따라서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한 유치권자 이 매수인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낙찰받은 사람한테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하나 봐야겠고요. 자, 이게 이제 제일 유력하죠. 자, 지금 이제 이 유익비 상환 청구 유예가 26개 때가 구성이 됐고 나머지가 다 지금 이제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 이걸 가지고 출제 쟁점을 삼아내고 있습니다. 자, 한편 유익비 상환 청구 관련해서 볼까요? 자, 우리가 임차인의 권리 앞에서 계속 비교를 해드리게 되는데 자, 지상권자 같은 경우는요.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권자 같은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게 되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 가지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관련해서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해서 필요비 상환 청구와 유익비 상환 청구권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이런 필요비 상환 청구와 유익비 상환 청구와 관련해서 이런 비용 상환 청구를 배제하는 특약, 유치권 배제 특약이 따르면 아예 비용 상환 청구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가야 될 것이고 만약에 배제 특약이 없어서 유익비 상환 청구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이 유익비 상환 청구를 가지고 유치권을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사안에 있어서 이런 경우 있다는 거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주택의 소유자가 될 것이고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자 유치권자다. 이 사람이
유익비라고 하는 것. 자, 이 주택을 수리를 해서 일정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유치권을 주장을 하면서 이 유익비를 지불할 때까지 어떻다? 이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원에 청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익비가 1,000만 원이 되게 되는데 이거 월세 받아가지고 줄 테니까 빨리 목적물을 나한테 인도를 해달라라고 법원에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한 유예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근거해서 이거에 대해서 유예 기간을 따로 이 임대를 위해서 인정을 해준 경우 이때 임차인은 그 기간 중에는 더 이상 어떻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인도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해서 두 가지 이슈예요. 하나의 애초에 유치권 성립 시기라고 하는 것이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 이때는 경매 제도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때는 유치권 자체는 성립할 지연정 최소한 인도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하나 가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이슈라고 하는 것이 유익비 상환 청구권 발생했는데 이 임차인이 그 돈 주기 전까지 목적물 못 돌려주겠다라고 했을 때 임대인이 법원에다 청구를 해서 유익비 상환 기간에 대한 유예 기간을 인정을 받게 되면은 이때는 더 이상 이 유치권자는 이 목적물을 이라고 하는 것을 유치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 얘기로 귀결이 되게 됩니다. 특히 인도 거절권 부인하는 케이스를 가지고 거의 모든 문제가 구성이 되고 뒤에 문제 가지고 보시겠지만 이게 알면서도 거의 쉽지가 않아요. 선임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 풀 수가 없을 만큼 길고 복잡하게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자의 권리 가장 중요한 쟁점 인도 거절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겠고 그 밖에 잡다한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유치물의 사용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돼요. 그래서 자, 유치물의 사용권은요. 자, 일단은 선관 의무 위배해서는 안 되고요. 보존을 위한 사용이거나 혹은 자, 채무자, 이 목적물의 소유자의 승낙을 받았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그럼 달리 표현하면 자, 보존을 위한 사용도 아니고 혹은 자, 증채무자의 승낙도 받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유치권자가 불법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자, 채무자는 유치권자에 대해서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얘기와 같이 연계가 되죠. 다시 비교해 볼게요. 지상권에 있어서 자,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자가 2년분 지를 체납하게 되면 어떻다?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요. 전세권에 있어서 전세권 설정자라고 하는 사람은 전세권자가 그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서 이용을 하지 않게 되면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에 있어서 자, 채무자는 유치권자가 불법적 사용 등을 하게 되면 이때 어떻다?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얘기와 같이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용 상환 청구는 별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사이에 지금 예를 들어서 비용 상환 청구를 담보에 내기 위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게 이제 자 채무의 변제가 한 1년 가까이 지체가 되면서 그 사이에 형광등 몇 개 또 갈아 끼웠다. 그러면 필요비가 문제가 될 테고 그 사이에 또 지붕에 옆에 벽에 물이 새서 그걸 땜질을 했다. 그러면 또 유익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치권자라고 하는 사람은 유치권 행사하는 도중에 일정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비용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큰 쟁점은 되지 않습니다. 해서 애초에 비용 상환 청구를 근거로 해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고 그놈의 집구석이 개판이야 해서 형광등 끄떡하면 나가 갈아 끼운 비용 필요비 또는 지금 이제 지난번에 지붕 수리해서 예를 들어서 유치권을 행사하게 된 피담보 채권이 성립하게 됐는데 이번엔 벽에 금이 가서 또 300만 원 처벌나서 수리를 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채무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과실 수취권이라고 했어요. 유치권자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해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뭔 소리냐면 갑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임차인 을이라는 사람이 비용 상환 청구권을 비용을
비용 상환 청구권에 따라서 유익비, 필요비를 진짜 받아내기 위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도중이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게 월세를 50만 원씩 냈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 월세를 계속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월세를 우선적으로 뭘 할 수 있다? 자신의 채권 변제 총당을 할 수가 있다. 다시 갑시다. 월세 50만 원씩 해가지고요. 자, 이 임차 목적물을 사용을 해왔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서 이제 목적물을 반환하고 유익비를 받으려고, 필요비를 받으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유익비나 필요비, 비용을 상환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 돈 줄 때까지 뭘 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유치를 할 수가 있다. 근데 그 사이에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단 말이죠. 보존을 위한 사용이니까 사용이 가능한데 월세는 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월세를 매번 납입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월세로서 자신의 채권의 변제, 충당하는 것을 과실수취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그런 얘기가 되겠고, 간이변제 충당권 듣고 버릴 거예요. 자,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 유치권자 감정인 평가에 의해서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해서 나중에 뭐 그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이 주택의 가액 자체가 한 2천만 원 되는데 한 뭐 3년, 4년 지나서 등등등. 자, 그 사이에 이 돈을 다 퉁쳐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돈이 그 돈이다. 그러면 이제 뭘 할 수 있다? 간이변제 충당을 청구할 수 있다. 중요치 않고요. 경매권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저당권의 가장 핵심 이슈가 되는 것은 경매 청구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저당권의 핵심 이슈가 되게 될 것인데, 유치권자,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이 유치권자의 경매 청구권이라는 것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의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앞에 기억 한번 해보실까요?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이 말소 기준권보다 선순위 권리라 할지라도 스스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전액자 전세금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전세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기본적으로 유치권이 정상적으로 성립이 되고 이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인도 거절권 행사하게 됨이 원칙이다 이렇게 봤었는데, 만약에 유치권자가요 경매 청구를 하게 되면 일단 우선 변제를 못 받습니다. 등기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 유치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스스로 유치권도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경매가 이루어지면 어떻다? 유치권도 소멸한다. 해서 전세권하고 유치권 공통적인 이슈, 만약에 이 사람이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가 진행이 되면은 이 각각의 권리는 어떻다? 전액 채권 변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멸하게 된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에서 우선 변제권, 물상대위권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얘기인데, 우선 변제권이라든가 물상대위권은 어디에서? 저당권에서 개념 비교하는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저당권자는 경매 청구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까 유치권자는 경매 청구를 할 수 있을지언정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었고요. 뒤에서 저당권 파트에서 논의하게 될 주제인데, 이 우선 변제권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 저당권의 물상대위라는 개념이 됩니다. 기억해볼까요? 저당권이라고 하는 게 목적물이 멸실이 되거나 공용징수가 있게 되면 저당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한편 자, 이 목적물의 멸실에 따라서 받게 될 화재보험금 청구권 또는 이제 공용징수에 따라서 발생하게 되는 수용보상금 청구권, 저당권 설정되게 귀속이 되게 될 건데, 저당권자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다? 화재보험금 청구권이나 혹은 수용보상금 청구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집행하게 되는 것을 저당권의 물상대.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라는 개념이 전제가 돼서 무슨 문제? 바로 물상대위가 허용이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유치권자에게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물상대위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저당권하고 유치권을 비교해서 출제를 하게 되면 우선 변제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물상대위라는 개념을 비교해서 출제가 과거에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정도. 그 외에
유치권자 의무에서 선관 의무라고 해서 자, 한번 문제 나왔었죠. 자, 선관 의무라고 하는 거 기본적인 구조가 이런 식이었어요. 자, 어떤 목적물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원래 소유자 등에게 돌려줘야 될 의무 이런 걸 가리켜서 선관 의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요, 목적물을 잘 보존하고 있다가 나중에 돈 받으면 어떻다? 바로 소유자에게 목적물을 잘 반환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선관 의무. 그래서 선관 의무 위반하게 되면 자, 채무자인 소유자가 유치권자에게 뭘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불법적인 사용 걸리게 되면 어떻다? 역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개념과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에서는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얘기예요. 나머지는 조금 기억이 나면 좋겠지만은 최소한 절대로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인도 거절권 부인되는 경우, 그 다음에 특히 부인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출제 쟁점이 이루어집니다. 자, 교재 가지고 내용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67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자, 이제 요즘은 거의 안 나와. 인도 거절권이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지문 하나 나와 있나요? 근데 이 지문도 뭐 썩 마음에 드는 지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치권자 매수인에 대해서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왜? 유치권자가 지금 167페이지 첫 번째 박스를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얘기 있죠. 지금 이제 유치권자는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어떻다? 인도 거절을 할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소유자인 매수인한테 야, 돈 갚아 라고 주장할 권리는 없다. 대신 새로운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 목적물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돈을 갚아야지 목적물을 반환받는 건 별개의 문제로 유치권자가 새로 낙찰받은 매수인을 만나자마자 야, 돈 갚아 라고 얘기할 권리는 없다. 뭔 소리냐면 만약에 그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돈 안 갚아? 라고 해서 자, 매수인한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게 되는데 해서 자, 이게 이제 말장난 같은데 지금 최소한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권리 자체는 없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모르면 넘어가요. 중요치 않으니까. 그 다음에 요즘 문제의 거의 하이라이트는 인도 거절권 부인하는 케이스가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다시 머릿속으로 미리 외우고 들어가야 돼. 압류 효력이 발생 후에 성립한 유치권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로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법원에서 유예 기간을 정해준 경우 이때는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할 것 해서 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문 167페이지 첫 번째 박스 임대차 종료 후 법원이 두 번째 박스입니다. 167페이지 임대차 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유예 기간을 따로 인정을 해준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 내에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 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 그래서 26회 때 답을 뽑았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근래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에서 자 여러분 교재 자 167페이지 관련 기출 문제 볼 텐데 대단히 복잡해 보이는데 논의의 쟁점은 딱 한 가지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에 대해서는 어떻다? 인도 거절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갑은 X 건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자, 을의 경매 신청에 따라서 X 건물에 대해서 압류 효력이 발생했고 병은 경매 절차에서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다음 중 갑이 병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해서 사안을 정리하게 되면 갑은 일단 제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경매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X 건물에 대해서 자, 경매 개시 결정에 등기가 있다. 경매 개시 결정에 등기가 있는데 이것은 을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병이 낙찰을 받게 되죠. 병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게 됩니다. 그러면 병이 어떻다? 이 물건의 소유자가 되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야.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돈 받을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갑이 자 지금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 인도 거절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뭐냐라고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해서 사안을 보니까 자,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어요. X 건물에 대한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자,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 그럼 이제 기억번 같은 경우는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어떻다? 기억번은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케이스가 된다. 그럼 얘는 어떻다?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 니은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X 건물에 대한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뒤에 볼 것도 없어.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나와 있죠? 그때 유치권 성립하게 되면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 디귿번 보니까요. X 건물에 대한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리을번 보니까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뒤에 볼 것도 없어. 그래서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면 이때 이 갑이라고 하는 유치권자는 새로운 소유자인 병에 대해서 어떻다? 자, 유치권을 주장하고 인도 거절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기억, 니은처럼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일정하게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다?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건 그냥 읽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미리 마음의 준비 독하게 하고 들어가셔야 돼. 이거 읽어서 뭔 소리인지 몰라.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성립한 유치권으로는 새로운 매수인에 대해서 어떻다? 대항할 수 없을 것이고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성립한 유치권을 가지고는 어떻다? 매수인한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주장을 할 수 있는 케이스를 고르시오. 디귿 리을에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길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마음의 준비,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냐 후냐라고 하는 거 이걸 가지고 출제이시오. 그리고 이런 문제를 똑같이 내더라도 어차피 눈치도 못 채. 그러면 이제 아예 유치권 하게 된 마음의 준비 독하게 하고 들어가셔야 돼.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어떻다? 인도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지금 주기로 따지게 되면 지금 최근에 얘가 나왔으니까 남아있는 주제가 뭐라고요? 바로 자,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정해준 경우 이때 어떻다? 역시 인도 거절권이라고 하는 거. 자, 역시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제. 이렇게 보셔야겠고요. 자, 168페이지 지문 보니까 자, 유치권자 유치물의 보존이 필요하더라도 세무자 승낙 없이 사용할 수 없다. 보존을 위한 사용은 가능하다 해서 임차인이 비용 상환 청구를 근거로 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안에 있어서 그 주택에서 나가서 쓸 일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게 보존을 위한 사용은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2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해서 이를 사용하는 경우 자, 이게 이제 소위 보존을 위한 사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틀리게 뽑았어요. 그래서 자, 임차인이 그 주택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뭐가 된다? 보존을 위한 사용으로 볼 수 있고 이때는 소멸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교재 169페이지 유치권자는 유치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수취해서 이를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가 되겠죠. 아까 임차인 같은 경우 월세를 내야 된다고요. 월세를 내야 되는데 그 월세를 안 주고 바로 비용 상환 채권의 일부로 충당을 할 수가 있다. 이게 과실 수취권이라는 개념. 두 번째 박스예요.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 당한 경우 점유 보호 청구권 등을 가질 수는 있지만은 뒤에 유치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해서 틀렸죠? 자, 우리가 앞에서 저 지역권자 반환 청구권 갖지 못한다. 저당권자 반환 청구권 갖지 못한다. 이런 게 있겠고 유치권 자체에 대한 물권적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세 번째 박스 유치권은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관련 기출 문제, 오리전 문제네요.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해서 사실 이 문제는 워낙 옛날 문제이고요. 요즘 지저분한 패턴 문제입니다. 이걸 뭐 줄줄줄 외워서 풀 수는 없고요. 1번 경매권이라고 하는 거. 예, 유치권자도 이제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경매가 실행되면 유치권도 매각으로 소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선 변제권이 없는 그런 경매에 해당된다. 과실수취권이라고 하는 거. 과실수취권이라고 하는 거. 자, 아까 월세 안 내고 비용 상환 청구의 비용이 충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비용 상환 청구는 아까 설명드렸죠. 하여튼 비용 상환 청구를 근거로 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형광등 몇 개 나가고 벽에 금 가서 좀 때웠다. 그럼 또 비용 상환 청구권 갖게 될 것이고요.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고 하는 거 큰 쟁점은 되고 답은 이제 5번인데 이 문제는 별로 중요치 않아. 워낙 오래전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그다지 큰 쟁점이 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유치권의 내용에 관한 주제 보셨고 잠시 끊었다가 가겠습니다.